정답을 고민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만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작은 돈 얘기로 좀 꺼내볼까 하는데요. 기열 씨, 네. 7,100억 원이 뭔지 아세요? 7,100억 원! 네. 저는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잠자고 있는 돈 얘기입니다. 아. 휴면 예금으로 2,400억 원이 잠들어 있고요. 휴면 보험금으로 4,700억 원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와. 돈이 무슨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아니 잠들어 있는 돈이 뭐 어디가 있을까? 무슨 잠들어 있는 돈이 있어요? 휴면 계좌는 말 그대로 이 잠들어 있는 돈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지금 안 해서 그냥 그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돈을 뜻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도 이 휴면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효된 보험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보험금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쩐지 집사람이 그 집에 돈이 없거든요. 분명히 다 써서 없는데 갑자기 보면 침대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서 지금 그거 산 거야. 내가 또 다른 거 있나 없나 내가 지금 확인 잠깐만 하고 올게요. 네. 아니, 끝나고. 하셔야 제가 돼요.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예,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휴면 계좌나 휴면 보험금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없는 빈 지갑도 탈탈 털어보면 100원짜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죠. 혹시 모르니까 나도 가서 얼른 가서 휴면 계좌 통합 그걸 조사해봐야 되겠구만. 저희 지금 갈까? 아니, 저 끝나고. 자, 첫 번째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재밌고 알기 쉽게 풀어보는 똑똑한 경제입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을 보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을 보고 가까우니 한국으로 넘어오셔서 경제 가마솥 김기열 가마솥 뚜껑 열을 딱 봐야 알짜배기 세 개를 다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귀엽게? 아니면 섹시하게? 멋있게? 그냥 후딱 열어. 애통 터진 게. 아, 뭐 쓰는지 궁금하잖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팬더금하고 짜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요새 흔히 말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짜장면집을 많이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장면집. 짜장면집인데 네. 이제 고급 마케팅으로 가는 거예요. 네. 쿠폰을 안 주고 이제는 그 중국의 상징 팬다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애기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엄마 거기다 시켜주세요. 딴 건 못 먹겠어요. 저도 그 생각에 약간 동의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짜장면하고 판다곰이 있습니다. 네. 합치면 뭡니까? 짜장 판다. 중국집. 중국집. 좋다. 짜장면 하면은 배달 음식의 대명사잖아요. 배달 음식이 지금 계속 그 시장성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우리 배달 음식에 관련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 음식의 대표하면 짜장면이죠. 그리고 팬더 하면 중국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중국 경제입니다. 오늘 또 중국 증시가 8% 넘게 대폭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의 증시 투입을 발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상하이 증시가 또 8.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8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전체의 76%인 2,200여 개 종목이 하한가를 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195조 원대의 양로보험 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부양 기대감보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6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홍콩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코스피도 183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폭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 역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바로 중국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매체를 통해서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인들의 경제 화두,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보는데 특히 요즘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많이 폭락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무슨 이거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사실 그 지난해 말부터 6월까지 중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6월 12일 날 5,166선이죠. 거기서 최고점을 찍었는데 문제는 8월 달에 급격한 하강세를 보이면서 그 중국 정부에서 말했던 우리가 예측했던 3,000선 그 마지노선마저도 무너져 버렸죠. 그 중국 정부가 이 주식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서
뭐 긴급한 대책 세우고 갖은 노력을 다 해가지고 3천 이상에서 좀 잔잔하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중국 증시가 한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시가로 따진다면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 한 6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약 1조 원 정도를 지금 쏟아붓었죠, 이미. 그리고 주식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 그 주식 배당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소득세 같은 것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지금 폭락을 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주식 매매를 좀 중지시키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거고요. 자본이 빠져나가면 경제가 그만큼 또 위험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 증시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경제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중국 주시장은 시장에서 그 유통되는 주식 수가 좀 제한된 주식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외국인 뭐 투자 제한 등 약간의 깐깐하게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고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를 중국의 주식 시장이 뭐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중국 시장 전체의 어떤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올 6월까지 중국 증시가 뭐 최고점을 향해서 이 우당탕탕 올랐죠. 그렇게 이 오른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뭐 리커창 총리 다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앞으로 이 중국이 엄청 좋아진다. 우리가 패권을 줄 거니 지금 중국 주식을 사놓으면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뭐 빚까지 내가지고 다 달라든 거죠. 거기에 뭐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지금 후강통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상하이 주식하고 홍콩 주식을 이 연결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외국 자본들까지 끌어들이니까 최고점으로 향해서 확 갔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정부 주도로 확 올린 주식이 이제 급격하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품이 좀 붕괴돼가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증시 부양 정책으로 거품이 빠진 거라 해도 사실 중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동안 중국 정부는 그 2000년 들어서 GDP 그 경제 성장률이 한 10%대를 계속 유지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2012년부터 한 7%대로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7%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IMF나 OECD 세계 그 국제 기구 같은 데서 예측하는 것으로는 7%가 안 된다. 한 6.8%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세계의 그런 국제 기구에서 발표하는 거하고도 경제 성장률의 차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출로 이렇게 성장을 주도하던 그런 국가였는데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작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 올해 7월에 이 수출 증가율이 8.3%가 줄어들었고요.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산에 대한 이 제품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제조업체들한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경기 동향을 살피는 하나의 지표인데 이게 50을 넘으면은 상당히 경기가 괜찮다.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요 지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이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47.1 정도로 되어 있어요. 6년 5개월 만에 최저점에 도달해 있어요. 지금 상당히 중국 경제가 심각하죠. 그런 면에 보면.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업 이윤 총액이 작년 11월에 그 직전 연도랑 대비해서 보면 한 4.2%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지표들과 이런 지표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이제는 뭔가 제동이 걸렸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이런 그 중국의 여러 실적 저하가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기열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를 보고 계셨군요, 아까부터. 중국 증시 얘기하고 땀이 납니다. 중국 쪽 주식 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시진핑 주석 알아요,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나비 효과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 부는 찬바람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비 효과 이론에 맞춰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전문가 찬스 쓰겠습니다. 전문가 찬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광성 차장님. 사실 그 과거치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2015년도 지금 올해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월부터 주식시장이 열린 날 기준으로 치면은 한 10일 동안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 중국 시장이 폭락기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폭락기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이 폭락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지금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한 30.1% 정도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에다가 우리가 수출하는 그 비중이 한 26.4% 정도예요. 문제는 또 뭐냐? 아시아에 있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약 20.3%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수출 실적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수출액을 살펴보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38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14.7%가 이 감소한 수치거든요. 이것을 나라별로 살펴보자면은 중국으로의 수출은 8.8%가 감소했고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은 6.5%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 추세예요. 네, 그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들이 또 있겠죠? 자동차나 기계 부품을 원자재를 통해서 한번 그 가공하는 건 이제 중간재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중에 이 중간재 비중이 한 73%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동차 부품이 한 15.9%, 그리고 철강이 한 17.4%, 컴퓨터나 TV 모니터에 쓰이는 평판 디스플레이가 한 6.8%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을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네. 수출하는데 중국에서는 완성품을 또 다른 데다 팔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국 수출 상황이 이런 게 안 좋다는 거네요, 경제 상황이.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부품을 사가는 것도 적게 사갈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나비 효과. 네. 그게 그거예요. 중국말로 이게 짠쌍쌍쌍배 우리가 안 퍼글거리면 힘들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중국이 이 중간재의 수입 비중을 낮추고 있거든요. 2004년도만 해도 한 59%를 수입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49%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자국이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재, 중국 내에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고, 이래저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또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중국에서 그 최근에 US 달러 대비 중국의 화폐적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화폐 가치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정부의 주도하에 환율을 결정을 해서 그날 매일 고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이죠.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의도적으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를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했어요.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다는 거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위안화가 좀 많아졌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2000년 2.7%에서 2014년 3.0%로 겨우 그 0.3%포인트만큼 이렇게 증가한 반면에 중국은 3.9%에서 무려 12.4%로 8.5%포인트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그 점유율은 굉장히 정체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까지도 확보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수출 시장 경쟁력은 또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움도 남고 좀 우려됩니다. 정말 수출 부진과 증시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또 중국 경제 때문에 휘청이고 있는 우리 경제. 이쯤에서 중국 경제,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지난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를 겪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규모도 큽니다.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74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중국 정부에서 앞장을 섰죠. 그동안 중국 정부가 수출에 의해서 지금 경제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이제는 철강이라든지 중화학공업,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서 과잉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하는 과잉 공급이 됐는데 이 물건을 해도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이게 수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수출이 안 쌓이고 재고가 쌓이게 되고 기업의 이윤은 저조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의 중국 경제 상황이 된 것이죠. 외신에서도 나왔네요. 말씀하셨던 네. 그 사실을 되게 직설적으로 꼬집고 있는데요. 타이틀이 좀비 팩토리스 스톡 더 스퍼터링 차이니스 이코노미. 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좀비 공장들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격적인 투자에 의한 좀비 공장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중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내용처럼 2013년도에 정권을 잡은 시진핑 주석은 수출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내수 활성화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체질이 바뀌려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보자면 기업들이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앞으로의 핵심은 중국 기업이 대부분이 한 70%가 국영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샤오미나 알리바바 같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부분의 핵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영 기업보다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아져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 창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하게 힘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 한 10,000개 정도가 창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11,000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고 해요. 중국은 현재 경제 불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한 4조 위안 정도를 쏟아붓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시 또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새로운 성장 모델을 지금 만들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중국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추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아마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 이제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한 5년 동안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발표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정부에서 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이런 경제 벨트를 지금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하고 중국하고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텐진, 허베이성 이 세 군데를 연결해서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징진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이런 중국의 프로젝트를
고려를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까지 모두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멀리 보고 남들과는 다르게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창조 경제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의 영향, 비교 분석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이 전하는 살아있는 전북 경제 소식, 생생 전북 경제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도시 세태율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75.5%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세태율은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등 3가지 지표를 토대로 측정되는데요. 전라북도는 182곳이 세태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이 65% 정도인데 전라북도는 75.5%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도시 세태율이 높은 전라북도, 도시 재생을 위해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9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41곳에서 판매되는 주요 제수용품 2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년보다 늦은 추석으로 사과, 배, 밤, 대추 등 과실류는 수확이 좋아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쇠고기는 한우 사육두 수가 감소하고 조기는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농산물 소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37개 작목을 선정하고 전북 495개 농가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상위권에 들고 있는 대부분이 시설 재배 작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작물은 시설 가지로 1000제곱미터당 약 1,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겨울 딸기가 약 1,200만 원, 파프리카는 약 1,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높은 소득을 안겨주며 농가 효자로 떠오른 시설 재배 농산물, 생생 전북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례상 차려야죠. 장보기 해야 되죠. 아무래도 주부들 농산물 가격에 관심이 많은데요.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설 재배 작물, 오늘의 주제입니다. 엄마 나 먹으라고 이렇게 장을 많이 받고 온 거죠? 아이고 참말로 그냥 푸진 거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겁나 푸져져 불고 그냥 좋은데 그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보통 농산물이 아니라요. 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설 재배 작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경제 가마솥 시청률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농가 소득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특히나 이 가지가요. 네. 가지. 예, 재배 면적당 소득이 가장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이유가 뭔지 참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요새 그 뭐 이게 왜 대박이 나는 거니? 그 방송만 틀으면은 그냥 요리들을 그냥 차차차 해가지고 집에서도 그거 하면은 나도 맛있게 먹을까. 잘 사가요, 잘 사가.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좀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철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래서 더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요. 자, 특별히 이 작물들이 정말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이유가 뭔지 예, 지금 저쪽에서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김홍기 박사님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김홍기입니다. 네. 네, 뭐 저희끼리 뭐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철에 생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시설 재배 농가는 이 시기를 피해서 보다 더 이르거나 늦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제철을 피해서 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딸기인데요. 딸기는 수확을 하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쉽게 물러서 장기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확 시기 자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 딸기가 있고 봄 딸기가 있는데 겨울 딸기는 단위당 한 1,198만 원 정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요. 봄 딸기의 경우에는 한 608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거의 2배 정도 언제 수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비자들은 실제 우리 그러잖아요.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겨울에 딸기 먹은 거는 전설 속이라 나온 얘기예요. 아까 나는 딸기가 먹고 싶다.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소비자 트렌드가 제철 과일을 좀 더 일찍 맛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딸기는 원래 봄 과일이잖아요. 근데 판촉 행사를 11월 달에 하고요. 그다음에 참외나 수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름 과일인데 참외 같은 경우는 2월, 그다음에 수박은 3월 이런 식으로 제철보다 더 이른 시기에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제철이 아닌데도 햇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햇딸기, 햇토마토 굉장히 그 싱그러운 느낌과 더불어 맞아요. 계절이 이게 맞나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과일이든 채소든 간에 요즘은 뭐 사시사철 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종류들이. 방금 이 딸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 이 판매 결과로도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 발표한 그 매출액 결과를 보면요. 최근 5년간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제철 과일이라고 하면 겨울철 뭐 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치고 딸기가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네, 참외 역시 딸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4년에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참외 매출의 72%가 차지할 정도로 원래 제철보다 더 이른 시기, 봄철에 많은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설 재배 농가는 제철보다 빨라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수확을 하고 돈을 더 받고 하니까 소득이 높아지는 거네요. 또 다른 소득 상승 이유가 있죠. 2012년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고추에 대해서 소득 자료에 대한 분석이 2가지 정도로 나누어 있거든요. 한 가지는 평당 한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나는 것으로 분석한 것도 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인용한 자료 보면 한 3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자료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고추잖아요. 근데 그 고추를 그 하나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또 하나는 330만 원에 그 관련된 그만큼밖에 소득을 못 올리고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노지에서 재배를 하느냐 아니면 시설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설에서 재배하느냐 노지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뭐 1.3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소득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런 시설에서 재배되는 것은 노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자연 환경을 뭐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뭐 갑자기 뭐 가뭄이 된다든지 홍수가 오는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은 시설 안에서는 햇빛 또는 뭐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또는 바람 같은 것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죠. 부안에서 오디를 재배하는 농가가 노지 재배에서 시설 재배로 재배 방식을 바꿨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이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확량이 379kg이 늘어났고요. 매출액도 5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 설치비를 감안해도 270만 원 이상이 소득이 올라간 건데요. 네. 겨울철 그 동해 피해나 수확철에 병충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짐으로써 수확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어떻게 증명이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정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시설 재배,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부 과수 농가에서 시설 재배가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시설 재배의 비중은 과수보다는 채소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의 채소 재배 면적은 총 약 1만 8천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노지 재배가 1만 4천 헥타르로서 한 76.4%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설 재배는 불과 한 4천 헥타르로 전체 23.6%에 불과합니다. 이제 전국 평균을 또 비교를 하자면은 시설 채소의 그 전국 평균은 25.9%인데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북의 이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전국보다 한 2.3%포인트 낮은 수치라는 거죠. 채소를 재배하는 밭 면적만 놓고 봐도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논까지 포함시키면 정말 비율이 낮네요. 시설 재배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겁니까? 시설 재배를 하려면은 비닐하우스도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안에 자동 설비 기계 같은 거 온도라든지 물 주고 하는 그런 기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종잣값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요 시설 재배 작물의 하나인 파프리카의 종잣 가격은 1g당 65,800원에 수입되고 있어요. 네덜란드로부터요. 금 1g이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이거 금보다 이 파프리카 종잣값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죠. 금값에. 네. 이러니까 이 시설 재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물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금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겠지요. 이게 좀 덧붙이자면은 시설 재배는 노지 재배에 비해서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 재배 자체가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수작업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우리 뭐 통계에 보면은 실제 그 쌀 농사에서 이 농작물 기계화율은 약 지금 91.5% 정도 되는데 반면에 그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계화율은 50.1%에 지금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농촌 인구가 지금 계속 고령화돼 있는 추세에서 노동력도 지금 많이 필요한 게 시설 작물인데 고령화돼 가고 있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섣불리 시설 작물에 뛰어든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나저나 시설 재배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전라북도에서도 이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청에 가셔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한 6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시설재배 작물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보다도 비싼 파프리카 종자를 국내에서 육성해서 로얄티를 절감하기 위해 국내 순수 품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골드시드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국산 품종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처음에 농가가 그 농사 지을 때 돈이 없잖아요. 시설할 때. 그럼 그 지원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은 2011년부터죠. 시설 재배 관련한 지원 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예산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광특 예산 배정 과정에서 도와 시군이 농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농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농가 수요만 놓고 지원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으면 시설 설치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저렴한 종자가 개발되면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자금적인 거 말고 시설 재배를 할 때 기술력도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설 재배에 필요한 온습도 관리를 비롯한 재배, 병충해 방제,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에 관련된 상담을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연초에는 새해 영농 교육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작목별로 컨설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전라북도 농식품 인력 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로 시설 재배 방법들을 거기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실습도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농민들은 방문해 보시고 아마 전화해 보시고 그러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농산물이. 시설 재배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글쎄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작물이 좋을까? 농산물이 워낙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변하고 요즘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방이 좋은 작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고 시장에 출하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폭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느타리 버섯이 소득이 가장 안정적인 작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느타리 버섯. 네, 이렇게 해서 생생 전북 경제 오늘은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시설 재배 작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계청의 2014년 농가 경제 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농가 평균 소득은 3,360만 원으로 2013년에 비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개 도 가운데 6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 재배 작물 물론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돼서 우리 농가 소득을 쑥쑥, 쑥도 괜찮나요? 네, 쑥쑥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쇼 경제 가마솥. 이번에는 최신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는 트렌드 경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우리 가마솥 식구들 그 앞에 OX 팻말이 놓여져 있는데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퀴즈를 풀어볼까 합니다. 경제 가마솥 OX 퀴즈. 직장이나 집처럼 채무자의 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빚독촉을 할 수 있다 O, 빚독촉을 할 수 없다 X 들어주세요. 생각 잘 해보시고 네.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채무자의 지인들이 있는 곳에서 빚독촉을 할 수 있다 O, 없다 X. 홍석우 씨는 제일 먼저 O. 아, 이거 옵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은 금목걸이 휘황찬란하게 차고 딱 달라붙는 쫄티 있고 이런 거 하나 들어요. 딱 들어가지고 딱 와요 이렇게. 네, 아줌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없어. 아이 뭐 다 먹어버리는 게며 살려고 있구만. 간단히 갚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교수님은 중간입니다. 지금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그 물어보신 그 분위기로 봐서는 독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없는데 현실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법과 아마 현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간으로 중간. 들었습니다. 유대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있는데 저는 또 이 반대로 이렇게 들고 싶은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은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X.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채권을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에 가서 폭행 협박을 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이 야간 시간대 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할 경우 이건 역시 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이것 말고 또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받을 게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고 이런 것을 공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채권자들은 조심하셔야겠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당한 경우를 겪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법보다 주먹이 가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되는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 한 게 그냥 나는 말이요 심장이 약혀. 빈 얘기만 하면 그냥 심장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하고 막 죽겠어. 자, 그래서 오늘 트렌드 경제 이 시간에는요.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주빌리 은행이 출범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은행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본래 은행의 업무는 그 예금자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뭐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로 인한 이자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게 본래 업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주빌리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보통의 그런 은행이 아니라 그 고객들의 부실 채권을 없애주는 그러한 은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 노동자인 홍길동 씨가 있다고 봅시다. 그 홍길동 씨가 갑자기 질병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돼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수술 후에도 이게 후유증이 생기고 자꾸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노동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소득도 못 올리니까 자꾸 빚이 증가를 하게 돼요. 바로 이때 주빌리 은행에서 와서 그 사람들에게
원금 1,000만 원의 약 7%인 70만 원을 갚으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 청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7%도 지금 갚을 상황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아주 깔끔하게 전부 다 청산해 줘 버리는 거. 이게 주빌리 은행의 지금 역할입니다. 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7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거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되는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채권이 이제 자산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빨리 털어내는 게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차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채권인 경우에는 전문 부실채권 시장에 추심업체에 적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은행에서 추심업체에 부실채권을 팔 때는 보통 원금의 한 10% 내외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이 한 1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은 1,000만 원 어차피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포기를 하고 100만 원이라도 번지는 겁니다. 이 추심업체는 이 1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 채무자에게 한 500만 원 정도의 이 돈을 받아냈을 경우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이러한 그 부실 채권 규모가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실 채권에 사들인 추심업체가 끝까지 추심을 한다는 것에 있죠. 원래 원금의 한 10% 정도 가격으로 이 부실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원금뿐만이 아니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추심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주빌리 은행이 생긴 겁니다. 주빌리 은행은 이 시중에 거래되는 그 부실 채권 중에서 한 3에서 5% 정도 되는 이제 악성 부실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들여서 7%를 갚게 해서 수익을 내죠. 그 수익 낸 돈으로 다시 또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없어서 못 갚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빚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돈을 막 빌린 다음에 많이 빌려가지고 좀 이렇게 산속이나 어디 가서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네. 우리 재판 절차에서는 공시송달 절차가 있거든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이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시거나 이걸 계속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다니시더라도 채권자들이 그것을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갚으셔야죠. 이 빚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빚도 재산이다. 그래서 너네 집 야 아파트 좋더만. 우리 거 아니요. 은행 거요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4대 보험 적용되고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지. 김기현 씨나 저 같은 사람도 개그맨이라고 그래서 저 개그맨인데요. 그런데요? 안 돼요.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왜 생겼다는 그 주빌리 은행? 하여튼 이름도 참 이쁘네. 주빌리 은행. 이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이 은행에서는 그 다른 추심업체처럼 막 빚 갚아라 뭐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은행? 근데 이걸 또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나는 조금만 갚아도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이렇게 악용해서 대출 실행을 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에는 빚 먼저 갚으라고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A라는 회사를 보고서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주식을 좀 그쪽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A 회사가 경영이 엉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형편없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투자된 이 주식 투자금을 지금 날리게 된 상황이라면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으면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안 해요. 근데 또 좋은 회사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기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리게 된 사람들은 투자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 선택을 해갖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했구나. 맞아요. 그거 괜히 샀어. 그거 사지 말라고 괜히 했는데. 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융기관에서 그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채무자, 빌려가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좀 이렇게 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빌려준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은행이 그 꼼꼼하게 그 따지지 못한 것이 더 책임인지 아니면은 그냥 빌려간 이 채무자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이 가계부채가 뭐 1,100조 원이다. 뭐 가계부채 지금 위험수위 넘어섰다.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수치는 그 제도권 안에서 연체가 되지 않은 빚의 총합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 체납금이랄지 뭐 병원비나 이 생활비 뭐 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가 그 일정 기간 넘어가 가지고 이게 이 부실 채권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은 여기 그 빚의 총합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약 한 3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114만 명은 나이가 아예 많거나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가혹한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채권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제대로 취직도 하기가 힘들고요.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도 못하고 있어요. 채권 추심을 경험한 사람 한 10명 중에 7.6명 정도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이혼이나 퇴직 등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짊어진 빚을 만약에 없애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복귀할 수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에는 이바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또 소비를 많이 해서 소비를 많이 하면 또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좋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어쨌든 간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받으려고 아등바등 해갖고 이 사람이 그 숨어서 살게 되고 주민등록상 말소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빚을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그러면 일 다시 해서 돈 벌어갖고 그 돈 벌어갖고 소비도 다시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국가가 또 건강해지고 또 경제가 살아나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일석삼조네요. 근데 그 주빌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어원이 된 건가요? 이 주빌리는 보통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골든 주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절기예요. 노예를 이렇게 석방시켜주거나 또는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주거나 이러는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그 2012년에 그 미국 그 월가에서 대단한 시위가 있었죠. 1%가 99%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때 주로 이제 시민단체가 주도를 해가지고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롤링 주빌리 운동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명칭 자체는 구약성서에서 따왔지만은 탕감해주고 석방해주고 이런 의미를 그대로 이쪽의 의미로 도입한 거죠. 그래서 2012년 10월이죠. 시민들로부터 미국에서 한 7억 원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2,600명 부실 채권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으로 탕감한 빚의 규모가 무려 15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를 중심으로 이 롤링 주빌리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51억 원 정도의 빚을 탕감을 해줬고 한 792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난해 9월부터는 성남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3,7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약 480여 명의 뭐 33억 원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그래요. 성남 그 FC 축구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롤링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공익 광고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출범한 주빌리 은행의 공동 은행장으로 성남시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주빌리 은행이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건가요? 전혀 성남시장이 지금 은행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남시 재정으로 이 주빌리 은행의 그 자본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민들로부터 그 기부한 후원금을 받습니다. 악성 채권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금 그 채무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부채를 졌다 해갖고 주빌리 은행에다 신고해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실채권 시장으로 넘어가서 떠돌고 있는 그런 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주빌리은행에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연체된 부실 채권들은 일단 은행에서 큰 대부업체로 옮겨가고요. 다시 작은 대부업체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주로 이제 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헐값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수백 명의 채권이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이 악성 부실 채권들이 통째로 사들이고 혹은 팔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빌리은행이 출범한 날 한 대출업체로부터 1,900여 명에 이르는 그 부실 채권을 기부를 받아가지고요. 그날 37억 원의 빚을 탕감을 했는데요. 이게 원금만 37억 원이지 원금에 뭐 이자까지 더해보면은 약 한 2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빌리은행은 앞으로도 이게 부실 채권 관련해서 좀 기부도 좀 받고 또 이 시민들한테 후원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부실 채권을 사들인 다음 이렇게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많이 치료를 해주는 이 주빌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좀 많이 좀 생기라고 우리 또 김현 명창 선생님께서 소리 한 잔 해주시죠. 좋죠.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글씨구나, 돈 가라. 나 탕감 되어버렸어. 빚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됩니다. 롤링 주빌리는 그야말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주빌리은행이 내건 구호인데요.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희망을 좀 찾길 바라고요.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는데요. 보름달이 떴다고 생각하고 소원 빌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저기 8번 종io. 저기. 네, 알겠습니다. 전 빌었습니다. 제 소원은요. 네. 우리 경제 강화 조치에 전국 방송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정말?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우 나는 말이야. 나는 소원이 그냥 우리 경제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만 들었으면 난 좋겠어. 제발 그 소원 들어주세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우리 경제가마솥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꽉 찬 소식 그리고 든든한 경제 소식을 전하는 경제 가마솥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소원 빌게요. 네, 자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수고하셨습니다. 넓은 정원 돌장 있는 큰 집 사는 곳 요즘 세상 예쁜 여자 사로잡는 곳